짠. 오케이. 자, 여기 이제 3차원 좌표계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짜잔 이제 원점이 있을 거고, 이런 3차원 좌표계에서 이제 원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원자 핵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위치에는 바로 여기에 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핵 하나에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게 바로 무슨 원자겠어요? 수소 원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 핵으로부터 전자의 위치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느냐? 직교제표계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런데 이때 이렇게 직교제표계로 표현을 하면 계산 표현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직교좌표계는 되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사실 아주 불편해집니다. 물론 여기서의 계산은 사칙연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종류의 계산이겠어요? 여기서의 계산은 바로 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분이나 아니면은 미분방정식 풀이, 이런 식의 계산에 그 직교좌표계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직교좌표계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그 기초 수학에서만 직교좌표계를 주로 쓰고, 공학적이나 자연과학적 측면에서는 직교좌표계 말고 다른 좌표계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좌표계를 쓴다? 이 극좌표계를 사용하는 거죠. 극좌표계 영어로 바로 폴라 코올디네이트입니다. 자, 이 극좌표계는 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 1, 핵으로부터의 거리 R, 그게 원래 직교좌표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부터 원점에 있는 핵으로부터 전자까지의 이 거리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러면 이 핵으로부터의 거리의 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변역. 얘는 양수,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자,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핵으로부터 전자까지 거리는 그냥 양수라고 정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극좌표계의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성격, 중요한 그 내용, 지축에서의 위도입니다. 위도, 그걸 시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위도라고 하는 건 지축에서의 요 각도, 요거를 위도 시타로 정합니다. 자, 사실 위도는 어디서도 쓰는 말이에요. 지구과학에서도 쓰는 말이죠. 근데 지구과학에서 그 위도의 기준은 어디예요? 지구과학에서 위도의 기준, 바로 적도죠. 지구과학에서는 적도가 0도, 그다음에 북극은 플러스 90도, 남극은 마이너스 90도. 이게 지구과학에서의 위도 표현이죠. 그런데 이 수학에서는 위도의 기준이 북극이에요. 북극이 기준이야. 그래서 북극이 0도야. 그래서 북극 0도부터 해서 0도부터 1도, 2도, 3도, 4도 하면은 당연히 적도는 몇 도겠어? 90도. 남극은
180도.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정의되는 게 수학에서의 그 위도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시타의 변역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면 되겠어요? 0부터 그렇죠. 바로 0도에서 180도까지면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 위도 있으면 무슨 도도 있겠어요? 경도도 있겠죠. 이 경도는 X축에서의 경도가 또 하나 정의가 됩니다. 그거는 파이, 그리스 알파벳 파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X축으로부터의 경도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전자의 위치를 그 직교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X, Y, Z라고 하면 이때 여기서 P 다시를 규정하고 여기 좌표는 X, Y,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뭐 벡터 같은 거 배우면 정사형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정사형 위치를 하나 규정을 하면 원점으로부터 직선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이때 여기에 있는 X축으로부터 떨어진 요 각도 요거를 파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파이는 보시다시피 변역을 몇 도부터 몇 도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0에서 360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3차원에 있는 모든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좋아, 좋아. 이때 이 극좌표계하고요. 기존 X, Y, Z의 직교좌표계가 수리적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G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G축은 R 코사인 시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G축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R 코사인 시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G축이 R 코사인 시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R 사인 시타가 되겠죠. 그 R 사인 시타에 대해서 X축 좌표, Y축 좌표는 코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X축은 R 사인 시타의 코사인 파이, 얘는 R 사인 시타의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기존 직교좌표계하고 극좌표계를 수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냥 지금 뭐 수학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런 관계 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저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써먹을 수 있느냐? 너무 써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좌표 변환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기존 수리적 표현 역시 바뀌죠. 그래서 좌표계가 바뀌니까 그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식도 상당히 많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인데,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앞서 뭐야 이거. 자, 이렇게 표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직교좌표계의 X, Y, G축으로 오퍼레이터가 표현이 됐었는데,
이 x, y, g 자리에다가 뭘 넣으란 얘기예요. 이걸 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넣고 넣으면 왜 미분 변수 바꾸는 테크닉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수가 3개나 되기 때문에 넣고 미분 변수 바꾸는 게 이게 계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고 변수를 바꾸면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표현이 이렇게 돼요. 표현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저거 뭐예요? 여기 또 이상한 표현 하나 있죠. 얘 이름이 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르장드리안이가 뭐 그렇거든요. 르장드리안이가 그런데 얘가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으아, 으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x, y, z를 진짜 여기에 놓고 얘를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기억에 의하면 고등학생 수학 실력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수학 실력으로 왜 미분하거나 적분할 때 변수 바꾸잖아요. 막 치환 적분, 치환 미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그거예요. 그런데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이 변환 딱 한 번 해봤거든요. 2시간 만에 성공했어요. 왜냐면 계산이 너무 많아서 하다 보면서 계산술도 또 처음부터 해갖고 2시간 만에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 정도의 수학 실력으로 변형은 되지만 해보지 않아도 돼야겠죠. 뭐 이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도 x, y, g를 R이죠. 시타. 그 다음에 파이. 보이시죠? 이렇게 극좌표계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너무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을 한다? 마이너스 2mh 제곱 델 스퀘어 v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만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쟤를 저렇게 매번 쓸 수가 없으니까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델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기존 수리적 표현에서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d 타우입니다. d 타우가 뭐였죠? 부피 최적수. 바로 3차원 중적분의 최적소였죠. 그 최적소가 앞서 직교적 표기에서는 dx, dy, dz였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유도하는 과정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은근히 쉬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학시험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학시험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얘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외웁시다. 왜냐면 이건 진짜 많이 쓰거든요. 실제 써요. 그래서 간단한 그 뭐냐면은 파동함수로부터
어떤 전자의 위치 같은 것들 혹은 평균 거리 이런 거 계산할 때 저 최적소 표현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d타우가 직교좌표계로 이렇게 해서 r 제곱 사인 시타 r 시타 파이로 표현된다는 정도만 외워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세계정보교재 5장에 저 증명 과정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몰라도 돼. 모르고 저 표현만 우선 기억을 하자. 그래서 극좌표계, 직교좌표계에서 극좌표계로 바꿨고 그 덕에 이런 식의 수리적 표현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나도 못 외워요. 그냥 뭐 이렇게 되나보다만 보시면 되고 이것만 외우세요. 이건 진짜 많이 쓰여요. 자다, 자 그다음 해줄게요 중간에. 그다음 1.5 변수 분리. 변수 분리. 첫 번째 핵과 전자 간 위치 에너지는 오직 R 요거로 결정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리고 지금 요것도 only in the 수소 원자. 사실 지금의 큰 제목이 수소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소 원자라고 하는 캐터고리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자가 수소 원자만 있어요? 다른 원자들도 있어요? 다른 원자들도 있죠. 다른 데서는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가장 간단한 원자인 수소 원자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 자, 요게 전자 궤도고요. 이 중간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때 이 핵의 전하량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ZE 플러스 핵 전하량 표현을 항상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 번 나왔지만 Z의 뜻은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여기서 E 플러스의 뜻은? E 플러스의 뜻은? 그 양성자. 그렇지. 바로 양성자 전하량 표현이죠. 전자 전하량 얼마인데? E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자 전하량에 대해서 양성자 전하량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양성자 전하량을 E 플러스 이렇게 쓴다고요. 원자 번호의 정의는? 양성자. 핵 안의 양성자 개수죠.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이 E 플러스니까 거기 그 개수를 곱하면 핵 전하량이 나오겠지. 알겠죠? 이럴 때 여기서 핵과 전자 사이에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요 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아래 첨자 C가 뭡니까? 그 유명한 쿨롱이죠. 그래서 쿨롱 상호작용으로 핵과 전자 간 상호작용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핵하고 전자 사이 거리를 뭐 R이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이때 쿨롱 에너지는 어떻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ZE 플러스 E 마이너스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쿨롱 에너지식 전자계학 시간에 배웠죠? 전자계학 시간에 좀 쿨롱식 배웠죠?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수식이죠.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돼야 안 돼. 가능하죠. 증명 불가합니다. 뭐처럼? F 이퀄 MA처럼.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 못하죠? 이건 뉴턴의 가정이죠. 요 수식은 쿨롱의 가정이에요. 가정이어서 요 수식 역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그냥 뭐 하면 된다? 외우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수식의 그 뭐냐면 뭐 수리적 논리 과정보다는 지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수식을 딱 봤더니 얘가 요 안에 위도 경도 정보가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점이라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 역시나 노바리. 이 사람들 진짜. 자, 어쨌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시타하고 파이에 무관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은 R은 거리잖아요. 그런데 시타 파이는 거리 말고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전자하고의 거리만 규정되면 이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어떤 방향에 있느냐에 무관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원자에서는 이 전자의 방향, 어느 방향에 있냐와 이 녀석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별 관계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 경우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경우가 무슨 경우? 바로 요 경우겠죠. 요 경우 이 뭐냐면 파동 함수에 대해서 거리 변수 R과 시타 파이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두 부분으로 인수분해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알죠? 예를 들면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다항식 인수분해를 주로 하잖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수학적인 부담이 강화되나요? 부담이 확 주나요? 인수분해 돼버리면 부담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가정 진짜 이렇게 되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불가능할까요? 가정했을 때 그 결과가 맞게 나오면 맞는 거죠. 그래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증명할 수도 없는 걸 저렇게 가정하느냐? 저렇게 안 하면 안 풀려서. 그렇죠. 저렇게라도 해야 겨우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적으로 미분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가정을 해야 겨우 풀린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아하. 자, 원래 파동함수의 그 뭐냐면은 변수가 r 시타 파이였잖아요. 네. 이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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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깨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리 변수 부분하고 방향 변수 부분이 서로 완전 무관하게 따로따로 묶여서 이렇게 그냥 단순 곱하겠죠? 그냥 곱하기로 표현되는 거. 인수분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할 때 거리 부분 따로, 방향 부분 따로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수학적인 편리성이 되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렇게 가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진짜 사실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저렇게 가정하는 것의 변명이 이거고요. 변명이 이거고 실제적인 목적은 그래야 겨우 풀려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동함수 파이를 이렇게 R 부분과 Y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각각의 그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요 R 얘 이름을 radial part라고 합니다. 뭐 책마다 다른데 radial function이라고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radial part, radial function 다 쓰는 말이고요.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부분 혹은 방사상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y 자, 이 녀석은 angular part라고 합니다. 펑션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번역은 각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radial part, angular part란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올 테니까 꼭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요. 알겠죠? 이번 시험에 요거 재조합하는 문제가 무조건 큰 문제 한 100점 한 10점 넘게 분명히 하나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radial part, angular part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으쌰. 자, 그러면 1.6 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뭐였었냐면 요거였어요. 그죠? 이거였어요. 그죠? 근데 얘를 다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파동함수 자리에다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를 넣고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실제 계산을 막 해보면 이 완전 미반 형태가 되면서 상수항으로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굳이 모르셔도 되고, 근데 이제 뭐 저 실제로 풀어 나가는 과정이 내 교재에 있어요. 내 교재에 있어서 그거 가져다가 세부 특기상에 쓴 선배들도 39기 선배도 있어요. 39기 선배들 중에 뭐 그렇게 한 선배들도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내 교재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장 옛날에 받은 게 보면 여기 되게 다 있어요. 그죠? 요거 세부 특기상에 쓴 애들 있어. 뭐 하여튼.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역시나 시험에 나올 리는 없고요. 풀었다고 치고, 그래서 열심히 계산했다 한 후, 1. 바로 앵귤러 파트 Y로 쓰죠. 그렇죠. Y. 자, 변수는 시타하고 파이고요. 그래서 앵귤러 파트 저 Y를 이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먼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런 거 계산하는 과정 있잖아요. 네. 엄청 복잡한 과정. 그런 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당연하죠. 그래서 내 교재에 수록해 놨죠. 그 말고 그냥 저거 각각 다 유도되는 과정 있잖아요. 아, 예.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의 중요한 부분만 그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 구하는 것도 물리화학 책에서 한 챕터입니다. 한 챕터에 이걸 구하는 과정이 한 열 몇 장에 걸쳐서 이게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아주 그 밑바닥에서부터 모델을 가정하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해서 미분 방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쫙 다 있어요. 뭐 우리야 이걸 결과를 다 알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만 맨 처음에 이걸 했을 물리학자들은 사실 대단하죠. 네, 뭐 대단한 업적이죠. 그래서 인류가 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5,00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구석기 시대부터의 모든 문화적 역량이 쌓여야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하튼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근거가 있냐? 그렇죠. 그 결과가 교재 페이지 103의 표 1의 일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좋아. 그래서 몇 개만 한번 써보면 L, ML. 자, L, ML 뭔지 알죠? 네. 왜 L은 뭐? 가군동량. 그 유명한 그 가군동량 양자수. ML은 자기 가군동량. 는 자기 양자수. 자기 양자수. 어제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죠. 뭐 엄청 나왔죠. 그래서. 영어로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얘는 그렇죠. 매그네틱 퀀텀 넘버죠. 그래서 이제 그래머들이 쭉 있을 텐데 L은 무슨 값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죠. 0 다음에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0부터 0, 1, 2, 3, 4인데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냥 이 두 개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L이 0일 때 무슨 오비탈이라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S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고 1일 때 P라고 하는 거죠. 이때 자기 양자수는 얼마야? 0이면
0이면 0이고요. 그 다음 1이면 자기 장차수가 뭐가 가능한 거예요? 0 플러스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하죠.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럴 때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구하면 이 앵귤러 파트를 실제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앵귤러 파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만 슬쩍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 값이, 자, 외울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표에서 줍니다. 요렇게 얘는 요렇게, 그 다음 얘는 짜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왜냐면 각운동량 양자수가 0, 1, 2, 3, 4 계속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일부만 저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좀 더 많은 결과는 이 103페이지 표 1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좋아. 예. 그 저걸 보고 무슨 오비탈에 대한 건지는 알아야 되는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면 저거 어떻게 알아야죠? 예, 그거 이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걸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이 특징들을 보면 됐어? 자, 그래서 요 일부만 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요. 우선 첫 번째, S오비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복소수가 등장하죠. 그래서 앞서 그 파동함수가 복소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더 전문적인 계산을 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눈여겨 한번 봐두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재밌는 게 그 해. 자, 해라고 하는 게 방정식의 결과를 해라고 하죠. 그 해를 규정하는 두 개의 양자수가 나타나고 있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L과 ML이고요. 됐죠? 그 L 이름이 바로 첫 번째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이거고, 이 L 값이 어떻게 0부터 1, 2, 3 이건 뭐 너무 많이 봐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0이면은 S, 1이면은 P, 2면은 D 이렇게 이제 관습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ML이라고 표현하는
매그네틱 퀀텀 넘버. 얘는 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이너스 L 더하기 1 L 빼기 1 L.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뭐 수능 치는 학생들도 이 정도는 아니까 뭐 요거. 그리고 이 모든 게 미분방 형식을 풀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계산 결과 그렇게 나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때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 3. 뭐가 나타나느냐? 앵귤러 노드. 얘가 나타납니다. 앵귤러 노드가 나타난다. 이게 사실은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뭔 말이냐? 우선 여기 노드라는 말이 있는데, 노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조건입니다. 그걸 파동력학에서 노드라고 하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마디라고 하죠. 그 마디 앞에 앵귤러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의를 하자면 앵귤러 파트 바로 y겠죠. 시타 파이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에요. 쟤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앵귤러 파트 얘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인데, 재밌는 건 언제나 그 계곡면 형태입니다. 여기서 개자의 뜻이 뭐겠어요? 열려있는, 뻥 뚫려있는 면의 형태로 앵귤러 노드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언제나 L개입니다. 언제나 L개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 그 연역적 계산 결과거든요. 그래서 파동함수를 일반적으로 풀이했을 때 나온 결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앵귤러 노드가 L개라는 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우선 얘도 어쨌건 앵귤러 파트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앵귤러 파트가 이거일 땐 앵귤러 노드가 몇 개 있겠어? 앵귤러 노드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앵귤러 파트가 이거로 제시되면 이 경우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앵귤러 노드가 없는 거죠. 앵귤러 노드가 없다는 얘기는 L이 0이구나. 이렇게 우선 찾는 거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앵귤러 노드 개수로부터 해당 앵귤러 파트가 누구에 대한 앵귤러 파트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떤 걸 해볼까? 그 다음 자, 외우십니다. 외쳐주실게요. 자, 간단한 퀴즈. y
자, 얘는 얘는 L은 얼마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앵귤러 파트로 이런 게 제시되어 있으면 이걸로부터 이 녀석의 각운동량 양자수가 얼마인지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얘를 판단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1, 노드를 확인해야 돼요. 어떤 노드가 있느냐. 알겠죠? 자, 그런데 노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함수값을 0으로.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조건이라고 했죠? 네. 그럼 여기서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이때 시타는 극좌표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도죠? 그리고 그 위도는 변역이 뭐예요? 0에서 파이까지죠. 그럼 0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시타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시타가 무슨 각도가 나와요? 2분의 파이가 나올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시타 2분의 파이의 뜻이 뭐예요? 시타 2분의 파이의 뜻이 뭐예요? XY 정도. 바로 봐. 얘가 그 유명한 XY 평면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을 한번 이제 실제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자, 뭐 결과를 알고 그리는 거니까 노란색으로 그린 평면이 XY 지평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평선에 수직하게 있는 축이 뭐예요? Z축이죠? 자, 그럼 여기서 결국 코사인 시타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할 거냐는 거예요. 이 앞에 상수는 그냥 상수니까 무시하고 코사인 시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y 이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함수는 코사인 시타 요거를 이제 그린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시타는 누구로부터의 각도예요? Z축으로부터의 그 뭐냐면은 각도죠. 그럼 Z축으로부터의 각도 예를 들어서 요 위치 그럼 이 경우는 Z축으로의 각도 시타가 얼마예요? 0도죠. 그때 이 함수값 얼마겠어요? 1인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즉 만약에 내가 앤트맨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서서 Z축 그러니까 북극을 향해 바라보면 북극을 향해 바라보는 모든 각도가 시타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북극을 향해 바라보면 모든 함수값이 1, 1, 1, 1, 1 무슨 말이 알겠어요? 요렇게 함수값이 딱 찍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게 딱 핵 위에 서서 북극을 향해 바라보면 모든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함수값이 1, 1, 1, 1,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함수가 코사인 시타라는 극좌표식 표현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눈을 조금 낮춰가지고 한 60도 정도로 바라봤어. 뭐냐면 여기에 있는 Z축에 대해서 60도 정도의 각도로 바라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서 60도면 대략 이 정도 각도겠지, 그지?
이 정도 각도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60도 정도로 바라봤어. 그러면 코사인 시타 자리에다가 60도를 넣으라는 얘기 아니야.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60도 각도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2분의 1은 자,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각도 60도는 보시다시피 요거만 각도 60도인 게 아니라 요 모든 위치가 위도 60도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모습이 360도 돌아서 여기만 60도인 게 아니라 요 방향으로도 60도 바라보아도 함수값이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내가 드디어 여기서 90도를 바라봤어요. 그러면 90 넣으면 값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위치, 이 평면을, 지평선을 바라본 위치에서는 함수값이 항상 0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내가 아래쪽으로 요렇게 120도 바라보았어요. 120도 보이시죠? 그러면 코사인 120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 각도로 보면 계속 마이너스 2분의 1의 함수값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완전 180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함수값이 계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뭔가 색깔의 음용으로 표현하면 이 XY 지평선 위쪽으로는 함수값이 계속 플러스 함수값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XY 지평선 아래쪽으로 보면 함수값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타날 거 아니야. 보이십니까? 이걸 좀 더 그냥 축약해서 요런 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오비탈입니까? PZ. Z축으로 향하고 있는 PZ 오비탈을 요런 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사인 시타라고 하는 극좌표 함수를 직교 좌표계에서 색깔로 표현한 거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이때 이 XY 지평선이 바로 위도 90도의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노드가 XY 지평선인 한 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의 각운동량 양격수는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왜? 이 개수가 각운동량 양격수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이 이번 시험에 무조건 등장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엮일 것이냐? 레디얼 파트가 또 엮여 있겠죠? 그럴 때 전체 함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보다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 학교 가셔서 잘 수업하시고요. 그렇죠? 그냥 내가 얘기해준 수준으로만 얘기해도 충분할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그 제한은 없어요. 제한이 없다고요? 네. 그렇다면 4시간, 5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요? 네. 기본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진짜로요? 네. 그럼 애들이 잘 들어요? 안 들으면 제가 좋은 거죠.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투를 빕니다. 그래. 배진! 그래. 채린이한테 시험지 좀 가져보라. 얘기 좀 하자.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은 레디얼 파트와 실제 기출문제 몇 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